빗방울이 방탄 처리된 리무진의 두꺼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회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서연은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직 에어컨의 낮은 소음과 그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단정하게 모은 두 손이 놓여 있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차갑고 미끄러운 감각일 뿐이었다. 며칠 전 아버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한때 업계에서 존경받던 중견기업의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무너진 자존심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 아비가 무능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부도,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채권자들, 그리고 압류 딱지가 붙어버린 집.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혹은 악마의 유혹처럼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은성그룹으로부터의 제안이었다. 은성그룹의 후계자 박진우, 젊고 유능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차세대 경영인으로 주목받던 남자. 그가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은성그룹은 박진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그의 부재로 인한 경영권 분쟁과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필요했다. 그 방패가 바로 김서연이었다. 김씨 가문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그녀는 박진우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살아있는 유령의 아내가 되어 그의 자리를 지키고 은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어린 동생의 미래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삶 하나로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다짐과 현실의 무게는 달랐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리무진이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철제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빗속에서도 은성가라는 명패가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길게 뻗은 진입로 양옆으로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나무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저택이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름답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석조 감옥 같았다. 차가 멈추자 검은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재빨리 내려 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맨살에 닿았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를 맞았다. 김서연 아가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그의 뒤로는 수많은 사형인들이 일렬로 늘어서 고개를 숙였다. 완벽하게 훈련된 움직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경멸이 느껴졌다. 팔려온 여자 가문의 몰락을 몸으로 막으러 온 가련한 존재.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중앙홀이 나타났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잘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박진우의 이복 동생이자 현재 은성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는 박도준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걸어오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닿지 못했다. 사의 신부께서 오셨군. 궂은 날씨에 오느라 고생 많았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소문보다 훨씬 미인이시군. 우리 형님이 복이 많아. 비록 그 복을 누릴 정신은 없으시지만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의 침묵이 도준의 흥미를 끈 듯했다. 성격이 과묵한 편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였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을 텐데. 김씨 가문의 운명이 당신 어깨에 달려 있으니 말이오. 부디 현명하게 처신해 주길 바라오, 형수님. 형수님이라는 단어에 실린 경멸의 무게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련님. 그녀의 차분한 대꾸에 도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혹은 분노하며 날뛰는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예상 밖의 담담한 반응에 그는 잠시 흥미를 잃은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독한 여자군, 마음에 들어.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 도끼는 있어야지. 그는 몸을 돌리며 집사를 향해 손짓했다. 윤 집사 형수님을 형님 방으로 안내해드려. 오늘부터 그곳이 형수님의 거처가 될 테니.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식물인간 남편과 같은 방을 써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다. 윤 집사가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서허연은 도준에게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 윤 집사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 뒤로 도준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느껴졌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모두 집어삼켜 유령처럼 걷는 기분이었다. 벽에 걸린 박씨 가문의 조상들 초상화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날수록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복도 끝 가장 크고 웅장한 문 앞에 멈춰 섰다. 윤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기계음이 그녀를 덮쳤다. 삐삐삐.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 방은 어지간한 아파트 거실만큼이나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한 의료용 침대였다. 그리고 그 위에 박진우가 누워 있었다. 서연은 숨을 삼킨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언론에서 보았던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자신감과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황태자라는 별명에 걸맞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창백한 밀랍 인형에 불과했다. 짙은 눈썹과 높은 콧대 날렵한 턱선은 여전했지만 모든 생기가 빠져나간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의 팔과 몸에는 수많은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만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규칙적으로 오르내릴 뿐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연민도 증오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상실감과 마주한 듯한 공허함. 이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자 그녀가 갇힌 감옥의 중심이었다. 사모님의 짐은 곧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회장님께서는 24시간 간호사가 돌보고 있으니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겁니다. 윤 집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다만 도련님께서, 사모님께서 직접 회장님 곁을 지켜주시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 집사는 짧게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과거 생애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이 방은 온전히 그녀의 세상이 되었다. 빗소리 기계음,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미동 없는 숨소리. 서여연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박진우의 얼굴은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닫힌 눈꺼풀 아래 한때 세상을 호령했을 그의 눈동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암흑 속에 갇혀 있을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차가운 그의 피부에 닿기 직전 그녀는 손을 거두었다. 그와의 첫 접촉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 위로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무너지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 이 거대한 저택, 이 황금빛 감옥 안에서 그녀의 외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김서연은 거대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천장은 높았고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어젯밤 빗소리를 막아주었던 두꺼운 벨벳 커튼 사이로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규칙적인 기계음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간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 중앙에 놓인 의료용 침대로 향했다. 박진우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미동도 없는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그는 살아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상에 가까웠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명의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들은 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익숙하게 박진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튜브를 통해 영양액을 주입하고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했다. 서연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방의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이질적인 이방인이었다. 사모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윤 집사가 방문 앞에서 알렸다. 서연은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어젯밤과는 다른 길고 고요한 복도를 따라 그녀는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식당은 거의 연회장 크기였다. 수십 명은 앉을 수 있을 법한 긴 테이블의 상석에 그녀를 위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지만 그 온기는 서연에게까지 닿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테이블에 홀로 앉아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 속 인물들이 그녀의 초라한 식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녀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기계음 속에서 눈을 떴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박진우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방 한쪽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식사는 언제나 홀로 했고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대했다. 그들은 필요한 말을 건넸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이 저택 전체에 둘러쳐진 듯 했다. 박도준은 종종 예고 없이 나타나 그녀의 일상을 흔들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홀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쾌활한 목소리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섰다. 형수님, 아침은 입에 맞으십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사용인들이 재빨리 그를 위한 식기를 준비했다.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우아하게 다루며 말을 이었다. 요즘 그룹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니 제가 1인 2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의 말 속에는 형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수프를 떠먹으며 대답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련님. 고생이라뇨. 은성을 위한 일인걸요. 그는 잠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나저나 형수님은 하루 종일 형님 곁에만 계시니 답답하시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책이나 혹은 뭐 다른 소일거리라도. 그의 제안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은 그저 이 집의 장식품일 뿐이니 얌전히 소일거리나 하며 지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남편 곁을 지키는 것이 제 소임이니까요. 서연의 대답에 도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단단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포크로 접시를 가볍게 툭 치며 화제를 돌렸다. 이사들 말이 형님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형수님께서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실망만 커질 테니까요. 그는 위로를 가장한 절망을 그녀에게 주입하려 했다. 서연은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저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도준은 교묘하게 그녀의 신경을 긁고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했고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것을 받아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를 즐겁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단순히 박진우의 곁을 지키는 것을 넘어섰다. 그녀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명석한 두뇌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작한 독서였지만 곧 목적이 생겼다. 그녀는 의학, 특히 신경과학과 혼수 상태 환자에 관한 전문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간호사들의 일지를 매일 꼼꼼히 확인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전문 용어와 수치들이 책을 읽을수록 점차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박진우의 혈압, 심박수 뇌파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자신의 수첩에 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담당 간호사가 박진우의 상태를 확인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가끔 이렇게 혈압이 미세하게 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기계 오류인가? 서연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간호사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금 놀란 듯 했다. 아, 가끔씩이요, 사모님. 아주 미미한 변화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확인했다. 간호사가 말한 혈압의 미세한 변화는 주로 박도준이 병실에 다녀간 직후에 나타났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도 박진우가 그의 존재를 느끼고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녀는 사고 자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윤 집사에게 박진우 회장의 사고 관련 기록들을 보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남편의 일을 제대로 알아야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녀의 논리적인 요청에 그리고 박도준의 얌전히 지내게 두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윤 집사는 마지못해 사고조사 보고서와 초기 의료 기록들이 담긴 서류 상자를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밤늦도록 서류들을 파헤쳤다. 경찰의 공식 사고조사 보고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차량 제어 능력 상실 추정. 단 몇 줄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의문을 느꼈다. 박진우가 타던 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춘 방탄 세단이었다. 단순한 빗길 미끄러짐으로 운전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뭉치 가장 아래에서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작성된 초기 의료 기록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의사들이 흘려 쓴 글씨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이 공부한 의학 용어들을 총동원해 내용을 해독해 나갔다. 그러다 그녀의 눈길이 한 장의 그래프에 멈췄다. 구급차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 뇌파 검사 EEG 기록지였다.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혼수 상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느리고 평탄한 파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보고서에 기재된 공식적인 추돌 시간은 23시 47분 12초였다. 그런데 EEG 그래프에는 그보다 약 3초 전인 23시 7분 5초 9초에게 아주 짧지만 극도로 날카로운 스파이크 파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뇌가 극도의 공포나 충격을 느꼈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외부 자극에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파형이었다. 차가 미끄러져 어딘가에 부딪히기 전에 박진우의 뇌는 이미 무언가 끔찍한 일을 인지하고 반응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그래프의 변곡점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일반인이었다면, 심지어 웬만한 의사였다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미세한 이상 신호였다. 하지만 밤새도록 관련 논문과 서적을 파고들었던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불일치의 증거로 보였다. 공식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추돌 이전에 무언가 다른 일이 있었다. 박진우를 이 상태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빗길이 아니라 바로 그 3초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었다. 방 안에는 오직 스탠드의 불빛과 그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진우의 생명 유지장치 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소리를 쥔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거대한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범죄의 현장에 서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진실을 파헤쳐야 할 탐정이었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무대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무대 뒤편의 추악한 진실을 엿본 것이다. 고요한 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결의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뇌파 그래프에 남겨진 3초의 비명. 그 미세한 흔적은 김서연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가련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분노와 슬픔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갑고 예리한 칼날 같은 의지가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걸음걸이는 신중해졌다. 이 거대한 저택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이자 진실을 향한 전장이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진우의 서재였다. 저택의 다른 공간들이 과시적인 화려함과 차가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서재는 유일하게 박진우라는 개인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서재는 묵직한 마호가니 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윤 집사에게 남편의 책을 읽으며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다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서재의 출입을 허락받았다.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묵직한 책과 오래된 나무, 그리고 희미한 가죽 냄새에 휩싸였다. 세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은 천장까지 닿아 있었고 경제, 철학, 역사, 예술, 과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수천 권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지성과 호기심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방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햇살이 쏟아지는 커다란 창과 푹신한 가죽 소파가 자리했다. 서연은 잠시 그 공간의 주인이었던 남자를 떠올렸다. 이 책들을 읽고 이 책상에 앉아 세상을 움직일 계획들을 세웠을 남자. 그녀는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거닐며 책 등에 새겨진 제목들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마치 그의 생각의 흔적을 더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적은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탐색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정말로 책을 읽었다. 박진우가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긴 책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관심사와 사고방식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서재의 구조를 눈에 익혔다. 모든 책의 위치 가구에 배치벽에 걸린 그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본격적인 수색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몇 달간의 기록에 집중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그의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들을 확인했다. 약속 일정, 회의록 통화, 메모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모든 이름을 확인하고 모든 일정을 분석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유능한 경영인의 일상일 뿐이었다. 만약 당신이라면 중요한 것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서연은 책상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생각했다. 박진우는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면 분명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에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서재 전체를 훑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가지 미세한 위화감이 들어왔다. 동양사 서적이 꽂혀 있는 책장의 한 부분이었다. 다른 책들은 모두 출판사별 작가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데 유독 그 부분만 순서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책장 앞 바닥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끌림 자국이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부분의 책들을 꺼냈다. 그리고 책장 안쪽 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벽면을 꼼꼼히 눌러보았다. 마침내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느껴졌다. 달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책장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비밀스러운 공간이 드러났다.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채 낡은 가죽 커버로 된 두툼한 수첩 한 권과 작은 USB 메모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것들을 꺼내 들었다. 수첩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힘있고 날카로운 필체에 글씨가 가득했다. 박진우의 필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내밀한 생각과 고민이 담긴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대부분은 이카루스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카루스는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다. 이것은 은성의 미래아니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내부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세다. 오늘 이사회에서 또다시 도준이와 부딪혔다. 녀석은 이카루스를 돈 먹는 하마 취급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시기심 이상의 검고 끈적한 욕망이 보인다. 경계해야 한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페이지를 넘겼다. 기록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긴박해졌다. 핵심 기술 데이터 일부가 유출될 뻔했다. 내부 소행이 분명하다. 보안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특히 그 녀석의 사람들은 위협을 느낀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건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백업해 두었다. 아몬은 아이시야 일를 내 날개의 시작이자 추락의 예언이 될지도 모르는 이름. 그녀는 그 알 수 없는 조합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카루스의 약자와 숫자.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열쇠였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자는 날개가 녹아 추락할 운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추락하더라도 날아오를 것이다. 설령 제가 되더라도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서연은 수첩을 닫고 눈을 감았다.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도준은 처음부터 형의 프로젝트를 탐내고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교통사고는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다. 그녀는 함께 발견한 작은 USB를 만지작거렸다. 아마도 이 안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ICR 071이라는 암호를 통해 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박복도에서 아주 희미하게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수첩과 USB를 재빨리 자신의 드레스 안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책장에서 다른 책을 한 권 꺼내 들었다. 그녀가 막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는 순간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박도준의 그림자, 늘 무표정한 얼굴의 최 실장이었다. 사모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평탄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서재 전체를 재빨리 훑었다. 서연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읽고 있던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남편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 사람은 이런 어려운 책들을 좋아했나 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영혼은 완벽에 가까웠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남편의 빈자리를 책으로 달래려는 순진한 아내의 모습. 최 실장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책장 쪽을 향했다. 서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눈치챈 것일까?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최 실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를 스쳤다. 특히 업무 관련 서류나 개인적인 기록들은 누구도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혹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서연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최 실장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최 실장님. 저는 그저 먼지 쌓인 책 몇 권을 구경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중요한 서류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 실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이 여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쉬시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사모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방에서 편히 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까지 경고를 잊지 않은 채 그는 소리 없이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 속 수첩과 USB를 확인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그들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박도준에게 보고되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꿔진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거대한 덫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비밀을 손에 쥔 채 적의 심장부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손안에 있는 작은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진실을 밝힐 열쇠이자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최 실장과의 서늘한 만남 이후 김서연의 세계는 더욱 선명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적들의 감시와 위협이 도사리는 차가운 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진우의 침대 곁 진실을 향한 외로운 투쟁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손에 쥔 비밀의 무게는 그녀를 짓누르는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박진우.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 남자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계약 남편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그녀의 유일한 잠재적 동맹이었다. 그가 깨어나지 않는 한 그녀가 손에 쥔 증거는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증언이 없다면 박도준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진우를 깨워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 한쪽에서 조용히 책만 읽는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의식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각성요법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의 정규 회진이 끝나면 서연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날의 경제신문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오늘 은성전자 주가가 소폭 상승했어요. 도련님, 아니, 박도준 부회장이 발표한 신사업 계획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네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겠죠. 그녀는 마치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한다는 듯이 말을 걸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여전히 은성그룹의 회장으로 대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도발하기도 했다. 박도준 부회장은 당신의 빈자리를 아주 잘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사람들은 박진우라는 이름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네요. 오후에는 서재에서 가져온 그의 수첩을 읽어주었다. 특히 이카루스 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녀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가 담긴 문장들을 자신의 목소리에 실어 그의 잠든 의식에 전달하려 애썼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자는 날개가 녹아 추락할 운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추락하더라도 날아오를 것이다. 당신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여기서 멈출 건가요? 당신의 날개를 녹여버린 자에게 모든 걸 빼앗긴 채로요.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 그의 서재에 있던 수많은 LP판과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그의 취향을 파악했다. 방 안은 베토벤의 장엄한 교향곡으로, 때로는 빌 에반스의 서정적인 재즈 피아노 선율로 채워졌다. 차가운 기계음에 익숙해져 있던 간호사들은 그녀의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헛된 노력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당연히 박도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행동이 단순한 아내의 정성을 넘어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희망을 꺾어놓기 위해 직접 나섰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박진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도준이 예고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가볍게 말했다. 형수님, 아직도 동화책 읽기 놀이에 빠져 계십니까? 회사의 현안 보고서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십니까? 죽은 사람 귀에 대고 산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꼴이라니. 감동적인 희생정신이군요. 그는 침대로 다가가 마치 물건을 보듯 박진우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형님 참 편해 보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책임도 질 필요 없고 모든 짐은 산 사람들이 짊어지면 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형을 향한 경멸과
자기 연민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형수님의 정성은 가상하지만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수님의 젊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런 곳에서 낭비하는 걸 저도 더는 보기 힘듭니다. 그는 마치 그녀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헛된 꿈 깨고 조용히 인형처럼 지내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책을 덮었다. 도련님께서도 제 걱정보다는 회사 일에 더 신경 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련님, 어깨가 무거우실 테니까요. 물론이죠. 도준이 차갑게 웃었다. 그러니 형수님께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을 귀찮게 하는 일 같은 것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사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주치의인 김 박사와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었다. 서연은 해외의 최신 논문들을 뒤져 경설신경자극, 트란스린결, 뉴로스티뮬레이션이라는 실험적인 치료법을 찾아냈다. 혀의 신경을 통해 뇌관을 직접 자극하여 혼수 상태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킨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료를 모두 번역하고 정리하여 김 박사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완고했다. 사모님, 이건 너무 위험한 시도입니다. 아직 임상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칫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박씨 가문의 주치의로 수십 년을 일해온 신중하고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박도준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김 박사님,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현재의 치료법은 그저 현상 유지를 할 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로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논문의 데이터와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그를 압박했다. 이 치료법의 부작용 가능성은 5%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박진우 회장님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확률은 99% 이상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시도입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김 박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박도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의료팀과 상의해보겠습니다. 라는 애매한 대답만 남긴 채 자리를 피했다. 박도준이 바로 그 일을 언급한 것이었다. 형수님, 의사 놀이는 그만두시죠. 형님은 형수님의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쓸데없는 희망을 품고 일을 크게 만들면 곤란해지는 건 형수님과 형수님의 가족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가족의 운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었다. 도준은 말을 마친 뒤 경멸의 시선을 한번 던지고는 방을 나갔다. 서연은 한동안 그가 나간 문을 노려보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가 옳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들조차 그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모든 노력이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박진우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기계 음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박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운 분노와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듣고 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속삭였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까지 숨막히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든 제국에서 당신의 동생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없이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제발. 당신이 남긴 마지막 기록처럼 제가 되더라도 날아오르겠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추락할 건가요?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당신이 거기 있다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기도와도 같았다.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가 남긴 마지막 암호를 읊조렸다. 마치 주문처럼. 이카루스, ICR, 11, 당신의 날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그녀가 잡고 있던 박진우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찔했다. 그것은 경련과는 다른 명백한 의지를 가진 움직임이었다. 마치 그녀의 말에 대답하려는 듯한 필사적인 신호였다. 서연의 흐느낌이 멎었다. 그녀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진 그 찰나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다시 미동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얼굴도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각이었을까?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없는 감각을 만들어낸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방금 전에 그 미세한 압력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이 깊고 어두운 혼수 상태의 심연 속에서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향해 필사적으로 깜빡이는 희미한 신호를.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손가락의 미세한 경련. 그 찰나의 신호는 김서연의 절망적인 세상에 떨어진 하나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꺼져가던 희망을 다시 지폈고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박진우는 저 깊은 어둠 속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의 간절함에 반응했다. 그리고 그가 반응한 마지막 단어, 이카루스 ICR 0711.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명이나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낸 의식의 심연을 뚫고 나온 필사적인 메시지였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복도마저 깊은 정적에 잠겼을 때 그녀는 행동을 개시했다. 자정 넘어 교대하는 야간 간호사의 동선을 파악해둔 그녀는 간호사가 잠시 휴게실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탔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박진우의 방을 빠져나와 2층 서재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서재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하게 박진우의 개인 노트북을 찾아 품에 안았다.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박진우의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침대 위 남자의 평온한 얼굴에 머물렀다. 당신이 남긴 마지막 열쇠예요. 이걸로 모든 걸 밝혀낼게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속삭였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다. 부칭 화면이 지나가고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녀는 드레스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꽂았다. 곧바로 화면의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깜빡이는 커서가 그녀의 결단을 재촉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I, C, R, 조, 심, 윤완.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함께 암호가 입력되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제발, 뒷딸깍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다. 암호가 풀렸다. USB 안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라는 이름의 보안 파티션이 열린 것이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거대했다. 그것은 단순한 파일 몇 개가 아니었다. 박진우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디지털 요새이자 그의 비밀 아카이브였다. 화면은 여러 개의 암호화된 폴더로 나뉘어 있었다. 각각의 폴더명은 그의 치밀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직설적인 이름의 폴더를 먼저 열었다. PDJ Financials, 박도준의 자금 흐름.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해외 은행의 거래 내역서 스캔 파일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새 경영학을 공부하며 익혔던 지식을 총동원해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거대한 자금 세탁의 흐름을 발견했다. 박도준은 케이맨 제도와 스위스의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카루스 프로젝트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과 짜고 실제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린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했다. 그 차액은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여러 단계를 거쳐 그의 비밀 계좌로 세탁되어 쌓이고 있었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로막은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다음으로 프로젝트 이카루스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기술 데이터와 함께 수많은 내부 보고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사고 및 장애 보고서라는 하위 폴더였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이한 사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3월 14일 제3연구실 한권항습기 원인 불명 고장, 개발 중이던 시료 전량 폐기. 5월 22일 데이터 서버 의문의 시스템 오류 발생, 일주일 분량의 연구 데이터 손실. 6월 8일 핵심 소재 배합 과정에서 불순물 발견. 납품업체는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 표면적으로는 모두 우연한 사고나 실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PDJ Financials 폴데오에서 찾아낸 거래 내역과 이 보고서들의 날짜를 대조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의 사고가 기록된 바로 다음 날, 박도준의 유령 회사 계좌에는 어김없이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다. 납품업체, 서버 관리업체, 심지어 연구실의 보안업체로부터 흘러들어온 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뿌리부터 흔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사보타주였다. 박도준은 형의 성공을 방해하고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어 자신의 그룹을 장악할 명분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숨이 막혀왔다. 서연은 잠시 노트북을 닫고 차가운 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도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헤드폰을 귀에 꽂았다. 다음 폴더는 TH-Red 럭스였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프로젝트는 내 모든 것이야. 박진우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형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버지께서 형한테만 모든 걸 맡기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러다 그룹 전체가 위험해져. 박도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맞받아쳤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격렬한 말다툼 끝에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은 끊겼다. 서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발신자 불명의 통화 녹음이었다.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섬뜩하게 흘러나왔다. 박진우 회장, 이카루스에서 손 떼는 게 좋을 거야.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죽는 건 당신이야.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위협의 중심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이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파일, research chf ahn.zip을 응시했다. 안 박사.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책임자였던 사람. 박진우가 사고를 당한 직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파일은 암호로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수첩에 적혀있던 안 박사의 개인정보를 떠올렸다. 그의 생일 입사일.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어린 딸의 이름을 입력했다. 압축이 풀렸다. 폴더 안에는 단 2개의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음성 파일, 다른 하나는 사진 파일들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헤드폰에서 안 박사의 겁에 질린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날 밤 박진우에게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박도준 그 작자가 제 딸아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제 아내 사진까지. 데이터를 넘기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장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아빠입니다. 음성 파일이 끝나고 서연은 사진 파일들을 열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 몰래 찍은 안 박사의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어린 딸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의 순간들이 가장 잔인한 협박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횡령 사보타주 협박, 그리고 살인. 박도준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형의 꿈을 짓밟고 충직한 연구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마침내 형까지 제거하려 했다. 교통사고는 그 모든 죄악을 덮기 위한 마지막 마침표였다. 서로연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 박사의 절규와 기계로 변조된 협박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차가움의 중심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속이 울렁거리며 강력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 오는 거부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이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를 붙잡고 거칠게 속을 개원했다.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아니야, 이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떠올렸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는지. 거대한 음모의 실체와 마주한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있었다. 박도준의 괴물 같은 실체를 확인한 그날 이후 김서연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끔찍한 진실의 무게는 밤낮으로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고 그녀가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담긴 비밀을 봉인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진실을 알아버린 눈에는 세상이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저택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사용인들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감시의 눈길. 박도준의 다정한 안부 속에 담긴 칼날. 심지어 박진우의 침대 옆을 지키는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음마저 그녀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몸도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아침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메스꺼움이었다. 사모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주치의를 부를까요? 어느 아침 식탁에 거의 손도 대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윤 집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의사를 부를 수는 없었다. 만약 이 저택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그녀의 상태가 박도준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압박감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한때 좋아했던 커피 향이 역하게 느껴졌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고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미세한 냄새에도 머리가 아팠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재에서 책을 읽던 그녀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다. 문득 책상 위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그녀의 생리 예정일이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이미 일주일도 더 지나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불규칙한 생활과 극심한 정신적 압박이 원인일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이유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지난 몇 달을 되짚어 보았다. 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그녀의 삶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식물인간 외에 다른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마 그녀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쳤다. 몇 주 전 박진우가 고열에 시달렸던 밤이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간호사들은 그의 곁을 지키며 밤새 열을 내리려 애썼다. 서연 역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희미하게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그녀를 향하는가 싶더니 그가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서연은 놀라 외쳤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그의 몸은 강하게 경련했고 잠시 후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주치의는 고열로 인한 일시적인 발작 증세일 뿐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모두가 그것을 해프닝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단순한 무의식의 발작이 아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어떤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붙잡았던 그의 손의 힘은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만약 그 순간이 단순한 발작이 아니었다면, 만약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의식이 돌아왔던 것이라면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이 감옥 같은 저택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에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저택의 막내 하녀인 민지였다. 나이가 어리고 아직 이 저택의 차가운 분위기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선한 눈빛을 가진 아이. 서연은 가끔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거나 작은 간식을 챙겨주곤 했다. 서여연은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민지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민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무서워하지 마. 그냥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서연은 문을 잠그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민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다. 내일 외출할 때 아무도 모르게 약국에 들러서 이걸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임신 테스트기라고 적어 보여주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사모님, 저는 이런 건 알아. 위험한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이 일은 너와 나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제발 부탁이야.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서연의 절박한 눈빛과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서연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민지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민지가 그녀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서연에게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지러연은 봉투를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상자 2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테스트를 마쳤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제발 아니기를.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테스트기 창에는 선명하고 뚜렷한 2줄이 나타나 있었다.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였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결과였다. 임신. 서연의 손에서 테스트기가 툭 하고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그녀는 박진우의 아이를 가졌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차가운 공포의 감각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배. 하지만 이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와 박진우의 아이. 이 아이는 거대한 음모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다. 동시에 박도준에게는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가장 치명적인 존재였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아이를 없애려 할 것이다. 그녀를 불륜녀로 매도하고 아이를 사생아로 몰아 2 사람을 함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훨씬 더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모성애였다. 이 아이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의 몸의 일부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전부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스트기를 깊숙이 숨기고 욕실을 나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박진우의 침대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져와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와 그리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생명, 3사람만의 비밀이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당신과 나의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기는 꼭 지켜낼게요. 그것은 연약한 한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 맹세하는 거룩하고도 비장한 약속이었다. 아이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부터 김서연의 세계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메스꺼움을 감추기 위해 일찍 일어나 홀로 정원을 산책했고 입맛이 없어도 아이를 위해 억지로 음식을 삼켰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저택 안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도 감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그녀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고 특정 냄새에 헛구역질을 참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저택의 총괄 집사인 윤 집사였다. 그녀는 수십 년간 박씨 가문에서 일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충성심은 박씨 가문, 더 정확히는 현재 가문의 실권자인 박도준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복도를 지나다 순간적인 현기증으로 벽을 짚는 것을 윤 집사가 목격했다. 그 순간 윤 집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창백한 안색 사라진 식욕, 그리고 오늘 아침 하녀가 몰래 버린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특정 음식의 흔적. 그녀는 조용히 최 실장에게 자신이 의심하는 바를 보고했다. 보고는 즉시 박도준에게 전달되었다. 박도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임신,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최 실장이 덧붙인 윤 집사의 관찰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박도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식물인간인 형의 아일린은 만무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었다. 외부의 남자. 김서연이 감히 이 집안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계획이 스쳤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오랫동안 눈엣 가시 같았던 김서연을 가장 추악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손에 쥔 것이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족회의를 소집해. 그가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본가에 계신 큰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집안 어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시도록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전해. 그날 저녁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은 세단들이 쉴 새 없이 저택으로 들어왔고 평소에는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박씨 가문의 친족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윤 집사가 그녀를 찾아왔을 때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장님은 박씨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자 박진우의 큰아버지인 박만수 회장을 의미했다. 서연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재판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가야, 엄마랑 같이 싸우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허리는 꼿꼿이 폈다. 그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였다. 서연이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멸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의가 가득했다. 거대한 응접실은 박씨 가문의 어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치 배심원단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박도준은 상석에 앉은 박만수 회장의 옆에 서서 슬픔과 비통함이 뒤섞인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앉거라. 박만수 회장의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연은 조용히 걸어가 방 한가운데에 놓인 외딴 의자에 앉았다. 마치 피고인석 같았다. 박만수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너를 이렇게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주 불미스러운 소문이 집안에 돌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입으로 직접 사실을 말해 주었으면 한다.
서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박도준이 먼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떨리고 있었다. 큰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연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박씨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 형님 박진우 회장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김서연 씨. 박도준이 그녀를 똑바로 부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우리 형님의 아내라는 신성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다른 사내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우리 가문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그 파렴치한 행동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내 형을 2번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충격과 슬픈 분노에 찬 동생의 모습. 친족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애초에 근본도 없는 집안의 아이를 들인 것이 잘못이었어. 저 여자가 우리 은성을 통째로 삼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서연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눈을 감았다. 마치 날카로운 돌멩이가 온몸에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다.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박도준의 숙모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보아하니 저 배가 증거로구나. 뻔뻔하게도 어느 놈의 씨앗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독설과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들이 모든 독을 쏟아내고 지칠 때까지 그녀는 침묵으로 맞섰다. 마침내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박만수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서연, 변명할 말이 있느냐.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울며 용서를 빌거나 혹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들 말씀 끝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응접실 전체를 울렸다. 소란스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의 예상 밖의 태도에 모두가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경멸의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선적인 슬픔을 연기하고 있는 박도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한들 여기 계신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제가 천하의 죄인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번에는 숨기려는 듯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당당하고 결연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결코 부정한 아이가 아닙니다. 내년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누군가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힘을 얻고 있었다. 제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는 박도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이학적인 검증을 받겠습니다. 저와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에 누워있는 제 남편 박진우 회장님의 DNA 검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DNA 기염사라는 단어가 폭탄처럼 응접실에 떨어졌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만약 그녀가 결백하지 않다면 절대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이런 제안을 할 리가 없었다. 박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완벽했던 연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당황했다. 저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식물인간에게서 아이가 생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혹시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본능적으로 반박했다.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검사를. 당신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발악하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도련님? 서연이 차갑게 맞받아쳤다. 혹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정말로 박진우 회장님의 아이로 밝혀져 도련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불안하신 겁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박도준은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만수 회장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박씨 가문의 혈통에 관한 문제다. 수치스럽다고 덮어둘 일이 아니야. 그는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며느리의 결백에 대한 호소 이상에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보았다. 조다, 검사하도록 하지. 박만수 회장의 최종 결정이었다.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박도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든 기분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끔찍한 재판에서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녀와 그녀의 아이는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가족회의가 끝난 후 박씨 가문의 저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DNA 검사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폭탄 발언은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놓고 김서연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욱 복잡하고 날카로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의심과 경멸, 그리고 저 대담한 여자가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혼란과 불안감. 박도준은 며칠간 서연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온 집안에 퍼져 있는 그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를 향한 사용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불운을 몰고 온 재앙, 덩어리처럼 피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경외심을 품었는지 이전보다 더 깍듯하게 행동했다. 저택은 이제 거대한 체스판이 되었고 그녀는 그 위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는 킹이었다. 도준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비열해졌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주변에서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녀가 정원을 산책할 때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그녀가 마시려던 차에서는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고 그녀가 내려가려던 계단에는 누군가 일부러 오이를 엎질러 놓은 듯한 미끄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명백한 경고였다. 쓸데없는 짓 그만둬라. 그러지 않으면 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서연은 그 경고를 온몸으로 느끼며 매 순간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버텨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는 박진우의 방이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다. 그의 고요한 숨소리와 규칙적인 기계음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뱃속의 아이에게 하듯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당신의 숙모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아주 비싼 보약을 건네주더군요. 그 눈빛은 마치 독약을 건네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계엄사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뿐이니까.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그게 조금 무서워요.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담담한 보고였고 때로는 연약한 독백이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그녀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DNA 겸체를 채취하는 날이었다. 박만수 회장이 지정한 외부 의료팀과 가문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다. 절차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태아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양수 채취를 했다. 날카로운 바늘이 배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아픔보다 아이에 대한 걱정에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박진우의 검체는 간호사가 그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났다. 박도준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맹수처럼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일주일은 서연에게 영원과도 같았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도착했다. 지난번과 똑같은 응접실에 박씨 가문의 모든 어른들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번의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과 초조함이 공간을 지배했다. 서연은 지난번과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차가운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뱃속 아이의 운명, 그리고 어쩌면 박진우의 진짜 사인까지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를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문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 그 자체였다. 그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봉투를 열고 여러 장의 서류 중 마지막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계엄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검사기관 3곳에서 교차로 진행하여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계엄사 결과 김서연 씨의 복중에 있는 태아와 박진우 회장님의 유전자를 대조 분석한 결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도준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다. 부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은 99긴 중 9%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응접실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눈만 끔뻑일 뿐이었다. 99 중 9,9999%. 그것은 과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언이었다. 말도 안 돼.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탄식. 그것을 시작으로 응접실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어떻게 식물인간 상태에서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기적이야. 아니면 저주야. 그렇다면 저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란 말인가?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다. 기적을 낳은 여인 박씨 가문의 미래를 뱃속에 품고 있는 성모 샹무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도준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을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철저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제국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저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가 차지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서연은 그들의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승리는 증명되었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해야 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박진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진우 씨 들려요. 내 말 들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아무도 더 이상 우리를 의심하지 못해요. 우리 아기가 정말 당신 아이래요. 의사들이 99.%래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이제 됐어요. 이제 당신만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우리 아기를 만나야죠. 당신을 쏙 빼닮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나를 닮은 딸일까요? 그녀가 쉴 새 없이 기쁨의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닿아 있는 그의 손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세한 경련이나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려는 명백한 의지를 가진 힘이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수치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진우 씨, 서연은 숨을 멈췄다. 마치 아주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내려는 듯 그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위로 말려 올라갔다. 몇 달 만에 그의 눈동자가 세상의 빛과 마주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다.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동자는 서서히 한 곳에 머물렀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 김서연. 그의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느리게 힘겹게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똑똑히 들었다. 아니 보았다. 그의 입모양을. 그것은 그녀의 평생을 구원할 기적의 소리였다. 박진우의 눈꺼풀이 열리고 그의 메마른 입술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온 그 순간 시간은 멈추었다. 김서연은 벅찬 감격에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기적,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호출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순식간에 병실로 달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몇 달간 미동도 없던 환자가 의학적으로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정받았던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회장님, 제 말 들리세요? 눈을 한번 깜빡 여보세요. 주치의인 김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진우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감겼다가 떠졌다. 그것은 명백한 의식의 신호였다. 병실은 순식간에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과 각종 기계의 경고음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잠시 그 소란의 중심에서 밀려나 벽에 기댄 채 가슴 벅찬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가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왔다. 박진우의 의식 회복 소식은 은성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DNA 검사 결과로 충격에 빠져 있던 친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왕이 그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없이 그렇게 홀연히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박도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실장의 보고를 받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깨어났다고 형이, 그 식물인간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형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백일에 드러날 것이다. 횡령 사보타주, 살인교사. 그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락의 끝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박진우의 회복 과정은 길고 더뎠다. 그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몇 달간 침대에 누워있던 그의 몸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기억 또한 안개처럼 흐릿했다. 단편적인 이미지와 감정들만 떠오를 뿐 전체적인 맥락을 잡지 못했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오직 서연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재활치료사가 되었고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안내자가 되었다. 이건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만년필이에요. 이걸로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었죠. 이 사진 기억나요? 3년 전 이카루스 프로젝트 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 이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그의 곁에서 말을 걸고 사진을 보여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그가 단어를 내뱉고 문장을 만들도록 도왔다. 그의 굳어진 팔다리를 주무르며 그가 다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에게 휠체어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려 애썼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질문은 명확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박도준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의 사고 뒤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치게 되었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이 담긴 USB의 존재까지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진우의 눈빛은 거칠게 흔들렸다. 그의 흐릿했던 기억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듯 했다. 빗길 핸들을 꺾는 순간 말을 듣지 않았던 브레이크, 그리고 반대편에서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던 거대한 트럭. 그의 머릿속에서 파편화된 기억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준이가, 내 동생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져와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박진우의 시선이 그녀의 배로 향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우리 아기예요. 당신과 나의 아이.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진 속에는 아직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작고 검은 점 같은 생명이 있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 자신의 핏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꺼져가던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강력한 불꽃이 되었다. 그는 살아야 했다. 자신을 배신한 자를 심판하고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여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날 이후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다. 한편 박도준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형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그가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소식은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가문의 어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쥐 떼와 같았다. 그는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탑인데 다 가진 놈이 죽지도 않고 돌아와서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해. 용서 못해, 절대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형이 완벽하게 회복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그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원히 잠재워야 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렀다. 사람을 준비시켜.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해. 병원 내부에 협력자를 심고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 사고사로 위장해야 한다. 김서연 그 여자와 뱃속의 애까지 함께.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최 실장은 묵묵히 그의 명령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박도준의 충실한 그림자였다.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가 알던 냉철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자멸의 길로 돌진하는 미치광기일 뿐이었다. 최 실장은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박도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정해졌다는 것을. 그날 밤 최 실장은 대포폰을 이용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김서연의 신복이 된 어린 하녀 민지였다. 다음 날 서연은 민지를 통해 작은 쪽지와 함께 새로운 휴대폰 하나를 건네받았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전화가 갈 겁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약속된 시간에 전화가 울렸다. 김서연 사모님. 최 실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무서운 일이죠. 저는 박도준 부회장님과 함께 침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살 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부회장님의 사람들이 병실을 습격할 겁니다. 병원 내부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혼란을 일으킨 뒤 그 틈을 타 회장님과 사모님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왜 저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쥔 채 박진우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최 실장의 경고를 모두 전했다. 이야기를 듣는 박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몸은 아직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과거의 제왕으로 돌아와 있었다. 올가미에 스스로 목을 매는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서연을 압도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두뇌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매언저 큰아버님께 연락드려.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해. 그리고 병원장에게도 연락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니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서연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박진우는 박만수 회장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복귀 의사와 박도준의 음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는 병원의 충성스러운 보안팀과 사복경찰의 지원을 비밀리에 요청했다. 덫이 준비되었다. 이제 미친 맹수가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날 밤 병원의 VIP 병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박진우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 그가 물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동지이자 서로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부부였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의 말대로였다. 잠시 후 그들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의사 가운과 간호사 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의사가 아닌 살인자의 그것이었다. 환자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 남자가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오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들은 병실 안의 풍경이 너무나 평온한 것에 잠시 의아해했다. 겁에 질려 있어야 할 여자는 담담한 얼굴이었고 무력하게 누워 있어야 할 환자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여기까지다.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병실 옆에 연결된 작은 대기실과 화장실 문이 동시에 열리며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사복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다. 침입자들은 도간에 든 쥐였다. 그들은 당황하여 저항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소라는 짧고 완벽하게 끝났다. 방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지만 서연은 박진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진우는 제압당한 채 끌려나가는 자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따뜻하고 강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왕의 귀환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왕의 귀환은 신속하고도 무자비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병원 습격 사건. 며칠 후 은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박씨 가문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박진우가 김서연의 도움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이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회의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좌중을 압도하는 제왕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서연은 그의 휠체어를 테이블 상석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서처럼 한 걸음 뒤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아내가 아니었다. 이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이자 그의 옆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박도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수트는 구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과 야심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박진우는 그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몇 달간 우리 그룹과 가문을 병들게 했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갯짓했다. 서연은 익숙하게 노트북을 조작하여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첫 번째 화면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내 동생 박도준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개발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왔습니다. 그 액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스크린에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은행 계좌 내역, 유령 회사들의 법인 등기, 서류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임원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는 이카루스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시키기 위해 각종 사보타주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부품 납품을 방해하고 연구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내부 연구원들을 매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프로젝트를 실패시킨 뒤 저를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내고 자신이 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사고 보고서와 그 직후 박도준의 비밀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들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박도준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안 박사의 사진을 띄웠다. 고 안상현 박사님. 그는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제게는 스승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박도준은 그의 가족을 협박하여 핵심 데이터를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박진우는 안 박사가 죽기 전 그에게 남긴 절규에 찬 음성 메시지를 회의실 전체에 공개했다. 안 박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고 당시 사진과 얼마 전 병실에서 제압당한 괴한들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그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했고 제가 깨어나자 다시 한번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 속에서 박도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형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직도 발뺌할 셈인가.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 실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박도준의 절망적인 시선을 외면한 채 박진우의 앞으로 걸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박도준 부회장님이 지난 5년간 저에게 내렸던 모든 비공식적인 지시와 그 증거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록하고 보관해온 비망록입니다. 최 실장의 증언은 박도준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박도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모든 야망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형을 시기하고 살인을 교사한 추악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박진우와 서연을 향해 던진 증오에 찬 눈빛은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왕좌를 향한 그의 이카루스는 그렇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도준과 그 일당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은성그룹은 한바탕 거대한 폭풍을 겪었지만 다시 돌아온 왕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박진우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활기차게 그룹을 이끌었다. 그는 박도준이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모두 잘라내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카루스 프로젝트는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재개되었고 김서연은 프로젝트의 명예고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진우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대중 앞에 솔직하게 밝혔다. 추악한 가족사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거짓 위에 모래성을 쌓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마지막을 그의 곁에 선 아내에게 바쳤다.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제 아내 김서연은 홀로 저를 위해 싸웠고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저도 그리고 지금의 은성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삶의 빛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한때 비운의 여인 혹은 의심의 대상이었던 김서연은 이제 은성그룹을 구한 영웅이자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몰락했던 그녀의 가족 역시 명예를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서연은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새벽 진통을 시작했다. 박진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분만실까지 아내를 따라 들어가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아, 힘내. 내가 옆에 있어. 우리 아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탈진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품에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안겨 있었다. 박진우를 쏙 빼닮은 건강한 아들이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기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고 벅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야, 아빠란다. 만나서 반가워.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깊게 키스했다. 고마워, 서연아. 내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줘서 사랑해. 그들은 아이에게 박현서 피오셴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혜로울 현 셴펼서 슈.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 펼치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아비와 어미가 함께 겪어낸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지혜와 용기를 담은 이름이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한때 차갑고 위압적이었던 박씨 가문의 저택 정원은 이제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현서야, 이리 와. 김서연이 잔디밭에 앉아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이제 막 돌을 지난 현서는 아빠를 쏙 빼닮은 얼굴로 엄마를 향해 달려오다 그만 꽈당 넘어졌다. 요앙. 울음이 터지기 직전 거대한 그림자가 아이를 덮었다. 박진우가 넘어진 아들을 번쩍 안아올려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우리 아들 비행기 타자. 현서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박진우는 아들을 안은 채 서연의 옆에 와 앉았다. 그는 아들의 뺨에 뽀뽀를 하고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 우리 아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보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박진우가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과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등 뒤에는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의 온기가 있었다. 한때 지옥과도 같았던 이 저택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함께 불꽃 속을 걸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으며 마침내 서로에게 진정한 구원이자 완전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박진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 세 사람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행복만이 가득한 눈부신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